연결 안 됐네. 됐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까? 12시 10분부터 3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드신 C에서 진행할 내용은 디지털 컬러와 이미지 인터랙션이라고 책에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인터랙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go.gl/cr6vic 를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입력하시면 동일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이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는 게 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각의 슬라이드를 구현 설명 많이 하면 정말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각각 링크들도 추가적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면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인포메이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 인사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이제 2시까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김현서 선생님께서 2시부터 3시까지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디지털 컬러 인터랙션의 기초라고 해서 디지털 컬러에 대해 잘 개념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사전적인 인트로덕션을 준비를 했고요. 2시부터 3시까지는 크리에이티브 디지털 컬러 포토샵 CC 리터칭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아주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놀랄만한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시간에 걸쳐서 컬러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디지털 컬러에 대해서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김환이라고 합니다. 컬러테크 연구소라는 곳에 있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연구 자문 지원, 기술 지원 이런 거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제조사 쪽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 LG전자 디지털 컬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업들에게 어떤 기술 자문을 주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 블로그가 나와 있거든요. colormgmt.com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디지털 컬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과 컬러 매니지먼트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시작할 때 너무 좀 또 아카데믹하게 가면은 또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실 터이니 그냥 최근 이슈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워밍업 삼아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쓴 글은 전자신문이나 네이버 다음 같은 데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좀 되게 전문적인 글이라서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본 뉴스, 네이버의 오늘자 많이 본 뉴스에 한 4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 4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제목은 모니터의 함정, 재현율을 믿지 마세요 라는 기사였습니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왜 많이 본 뉴스에 나왔냐면 사람들이 엄청난 댓글을 악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다,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막 댓글들을 엄청 써가지고 많이 본 뉴스에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컬러라는 게 특히나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소한 단어이실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UI나 그런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좀 신경을 덜 쓰셨던 분야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그 세미나 워크샵에 혹시나 어떤 컬러의 감성적인 컬러라든지 이런 컬러는 이런 컬러로 배색을 하고 조색을 하고 또 어떤 느낌을 주는 컬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다면 오산이십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쪽은 전혀 모르고요. 오늘은 철저하게 공학적인 컬러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물리학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어떤 UX나 UI 쪽 디자인을 진행을 하신다면 결국 작업은 툴은 컴퓨터일 것이고요. 컴퓨터에서 다루어지는 컬러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정확한 컬러를 다루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오늘 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 대비가 어쩌고 어떤 컬러를 쓰면 더 디자인이 예쁘게 될까 그건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 어제 실렸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어제 실렸던 기사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것도 그냥 참고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자신문에 올라간 건데요. 그 모니터 백색점 세검도 교정이 의미 없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또 막 주저리 또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 써가면서 썼더니만 또 악플이 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블로그에다가 전문적인 내용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올리는데 그거를 이제 전자신문 쪽에서 이제 퍼가셔가지고 기사화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동의를 구하고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있는 여기 그 링크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프레젠테이션 맥락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세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세 번째는 컴퓨터와 사람의 인터랙션, 어떤 상호, 특히나 컬러 인터랙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리고 있는 이 학회의 취지에 맞게 진짜 HCI에 충실하게 좀 접근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사람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건 물리학입니다. 네, 좀 히스토리컬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좀 해야 돼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크리스티안 호이겐스입니다. 시대는 좀 다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컬러에 대해서는 상당한 과학적인 접근을 한 사람이기도 하죠. 일단 두 사람이 대비가 되는데요. 대비가 되는 사람의 이유는 뭐냐면은 뉴턴은 빛은 입자다 라고 주장을 했었고 오른쪽에 있는 호이겐스는 빛은 하루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호이겐스 하면 또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왜 고양이를 박스 안에 집어넣고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게 무슨 이름이었더라 제가 까먹었는데요. 그런 이론도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빛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컬러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논문이 광전효과라는 논문입니다.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하는 광전효과라는 논문에서 바로 이제 그 빛과 컬러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발전이 돼야 됩니다. 빛을 금속에다가 쬐었더니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이게 광전효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나 모든 디지털 컬러 디바이스들은 이런 광전효과의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아인슈타인의 그런 대단한 발견에 혜택을 입고 있죠. 그래서 좀 히스토리컬하게 가자면은 이제 뉴턴과 호이겐스와 이제 아인슈타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물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근데 이제 입자적 성질과 파동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제 우리가 빛이라고 하고 컬러라고 한다.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 19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알려져 왔고 그게 점수로 굳어지고 있고요. 물리학적으로는 그런데 생리학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죠. 컬러를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의 눈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눈이 없으면 컬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무엇을 파악합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빛의 파장을 인지를 하죠. 그래서 혹시나 뭐 레티나라는 이름을 맥을 쓰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우리 눈에는 망막이라고 해서 이런 레티나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안구고요. 여기 이제 렌즈가 있고요. 이제 동공에서 밖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빛이 요 레티나 영역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정확히는 이제 빛의 파장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파장에 부딪히는데 이 레티나 영역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시각신경세포라고 하는 간상체와 추상체 세포가 있습니다. 추상체는 주로 이제 컬러를 인지하고 간상체는 주로 밝기를 인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녹색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추상체 세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좀 길게 뻗어 있는 아이들이 간상체 시각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결국 빛의 파장을 인지해서 이건 파란색이야, 이건 노란색이야 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재미없게 생리학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지나가다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LMS라고 해가지고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 내역의 컬러를 인지하는 추상체 세포의 그 인지하는 파장 대역을 그려놓은 그래프인데요.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그 L 추상체, 장파장을 인지하는 추상체, 또는 M 추상체, S 추상체가 인지하는 컬러 영역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S 추상체는 이 정도 영역의 파장을 파악해요. 인지를 할 수 있어요. 블루죠? 그 다음에 M 추상체는 이 정도 영역, L 추상체는 이 정도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GB,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컴퓨터 그래픽을 좀 하신다거나 포토샵 작업을 좀 하실 때 기본적으로 쓰는 그 원색 채널, 이 근간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눈은 추상체 세포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RGB가 그냥 RGB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눈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이 웨이브렌스라는 파장에 대해서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380나노미터에서 대략 7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 대역을 우리는 컬러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적외선 380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단파장인 경우에는 자외선으로 인지를 하죠. 그러니까 적색 영역을 벗어나서 적외선, 인프라레드라고 하고요. 이쪽 왼쪽으로 가가지고 보라색 영역을 가버리면 넘어가 버리면 울트라바이올렛 UV라고 하는 단파장,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단파장 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IR, 인프라레드, 울트라바이올렛, 그래서 380에서 한 700, 한 230 정도로 우리는 컬러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파장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파장이 눈에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의 그 레티나 영역에 있는 주상체 세포는 그 빛의 신호를 전기적 신호를 변환시켜서 여러분들의 뇌에 전달시키죠. 그래서 저건 빨간색이구나라고 인지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리적인 그 바탕을 말씀드리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컬러는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는 빨간색과 여러분들이 보는 빨간색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 기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소리와 제가 듣는 소리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면 좀 귀가 좀 가는 귀가 멀었다거나 했을 때 어떤 높은 데시벨 아니면 주파수가 높은 대역의 소리를 못 듣는다든지 하는 거와 같이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이 절대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부터 상당히 좀 트러블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래서 파장 대역이 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UV 대역을 넘어가서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감마레이, 엑스레이, 여러분들의 몸을 투사하는 그런 이제 파장 대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몸에 안 좋다고 하죠. 엑스레이만 있지만 더 넘어가면 이제 코스믹 레이, 이건 좀 원자폭탄 터졌을 때 나오는 파장 죽습니다. 그래서 UV가 우리 몸에 해로운 이유는 이제 이런 너무 다음 파장 대역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레드보다 장파장인 경우에는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그런 파장 또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나오는 핸드폰 전파 또는 라디오 방송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 대역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38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의 화장을 컬러로 인지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슈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상당히 곤욕을 많이 겪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디지털 컬러 지금 이제 워밍업 차원에서 그냥 최근의 이슈들을 좀 몇 가지 좀 짚어드리는 겁니다. 하이 에너지 비지블 라이트라는 게 뭐냐면요, 고에너지 가시 방사이거든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업계 쪽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블루라이트입니다. 블루라이트. 그래서 이 400에서 5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대역대의 파란색 블루라이트가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여러분들의 눈에 해로울 수 있다. 망막에 황반 변성을 일으키고, 그 AMD라고 하거든요. 노인성 황반 변성을 일으키고, 그래서 종국에는 눈을 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핸드폰을 많이 쓰면 안 된다. 시력 보호 렌즈를 껴야 된다. 또는 좀 색온도를 변화시키는 앱을 깔아야 된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UI나 UX 디자인을 하실 때는 블루 계열의 컬러를 피해 주셔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이런 블루라이트 대역대 400에서 500 나노미터 사이, 특히 450 나노미터 대역의 블루라이트가 상당히 몸에 해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롭다는 얘기들이 있으니 우리는 나중에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좀 디펜스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 가서 요거 얘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응 방향, 대처 방향 이런 것들을 저번 달이나 저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블루라이트와 관련된 얘기가 이제 제가 쓴 블로그에 이제 그 링크도 달아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보안경, 모니터, 앱 할 것 없이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이것만 계속 말씀드리면 이것만 2시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다 사기입니다. 해롭지 않습니다. 네, 다 사기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US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가 작년에 발표한 그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요, 지금 현존하는 그 LED에서 발광하는 그 블루라이트는 우리 몸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래요. 다양한 논문들을 다 추적해봤는데요, 대부분 스폰받은 논문들이 블루라이트가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고, 임상 실험 아직 거치지 않았고요. 동물 실험해가지고 쥐에다가 24일 동안 24시간 블루라이트 쪼였더니 눈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 정도.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는 거죠. 저는 임상 실험 하지 않았습니다. 생체 실험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슈들도 그 디지털 컬러 쪽 업계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인간 쪽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눈을 믿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관적인 컬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위지아라 차트라고 여러분들의 컬러 인지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이나 색깔 감별을 하는 테스트 차트죠. 여기에 보이시는 글씨가 다 보이시면 여러분들의 눈은 컬러를 인지하실 때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다 보이시죠? 여건 25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약 29고요. 그 다음에 얘는 45고요. 약 50고요. 그 다음에 얘는 6, 얘는 8. 네. 컬러는 주관적이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컬러와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계신 컬러는 다르다는 거 꼭 알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 단원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화여대 색채과학연구소에서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컬러를 인지하는 능력은 성별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상당히 큰 편차를 가집니다. 일단 남성분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컬러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남자분들은 12분 중에 한 분이 색상을 인지하시는 능력이 떨어지시고요. 여성분들은 250명 중에 한 분이 색상을 인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20대가 보는 컬러와 40대가 보는 컬러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40대 이후부터 노안이 옵니다. 노안이 오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컬러를 인지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잘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데 50대, 60대의 그 CEO나 어떤 그런 책임자가 컬러가 이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하셔야죠. 어디서 세미나 가서 워크숍을 들었는데 노안이 온다더라. 컬러 인자는 능력이 떨어진다더라. 그래서 너가 보는 컬러는 정확한 게 아니야. 내가 보는 게 정확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겠죠.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인간의 시각에서 컬러를 인지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컬러에서도 또는 뭐 이제 아날로그 컬러든 모든 영역에서 그런 그 레드, 그린, 블루의 세 가지 원색 채널을 기반으로 해서 컬러를 조합하여 구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초등학교 때 보셨을 것 같은데 에디티브 컬러, 가산색, 색을 가하면 가할수록 흰색으로 보이는, 그 다음에 서브트랙티브 컬러, 감산색, 그죠? 섞으면 섞을수록 검정색이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RGB가 나오고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 모니터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다 RGB 구동들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나 또는 뭔가 물감 이런 아이들은 다 CMY라고 하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그 사실은 레드, 그린, 블랙 모색이죠. 모색감이죠. 그래서 CMY 색상을 기준으로 원색으로 이렇게 물감을 칠하시거나 프린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CMY의 세 가지 채널을 원색 채널이라고, 서브트랙티브 컬러의 원색 채널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K가 추가가 되죠. 블랙 채널이 추가가 됩니다. 블랙 채널이 추가가 되는 이유는 세 가지 색을 섞으면은 퓨어한 검정색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주 100% 퓨어한 그런 그 매질을 가지고 섞으면은 퓨어한 블랙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섞으면은 좀 밤색이 나옵니다. 블랙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블랙 채널을 추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감산색에서는 CMYK가 디지털 컬러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GB와 CMYK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 컬러로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처음 들어봐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그 CIE라고 하는 국제조명학회 프랑스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931년도에 컬러를 어떻게 기술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규정을 이제 내렸던 그런 색도 모델링을 근거로 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XY 색도도라고 하는데요. CIE 193의 XY 색도도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sRGB, 어도비 RGB, 애플 RGB 뭐 등등등의 다양한 색상 공간이 있습니다. 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공간이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하나만 쓰셨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한 언급을 이제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sRGB는 뭐 스탠다드 RGB라는 이름인데 처음부터 국제적인 어떤 표준이었던 건 아니고요. 9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HP가 두 회사가 우리 어떻게 색상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볼까? 어떤 용도로 컬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모니터의 컬러와 프린터의 컬러가 잘 안 맞아. 그래서 그걸 좀 맞춰봐야 돼. 그래가지고 만들었던 기준 공간이 sRGB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뭘로 유명합니까? 오피스로 유명하죠. HP는요, 뭘로 유명하죠? 사무용, 워크스테이션, 서버 또는 뭐 그런 레이저젯, 주로 오피스 이퀄먼트로 유명한 회사가 HP입니다. 그래픽 디자인과는 전혀 무관하죠. 그렇죠? 네,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좁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 영역이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컬러 영역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파악할 수 있는 컬러 영역대인데 제가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말 발굽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전체 영역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 컬러 영역대고요. sRGB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HP가 만든 그 색 공간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어도비 RGB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어도비 RGB는 훨씬 더 넓죠. 어도비 RGB는 1998년에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계시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든 그 어도비 시스템에서 그 정도 색 공간 갖고는 답이 안 나와. 좀 더 인간에게 유사한, 인간이 볼 수 있는 컬러를 보다 잘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컬러 색상 공간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기준을 만들어낸 게 어도비 RGB가 되겠고요. 각 회사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애플 RGB도 있고요. CMYK라는 거는 이제 기준 제공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프린터나 사도 분판 인쇄를 하셨을 때 출력되는 인쇄물의 색상 재현 영역이 대략 이 정도 되겠구나. 상당히 좁죠? 그래서 이 정도. 이거는 이제 그 디펜드 온 더 케이스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프린터, 어떤 잉크, 어떤 용기를 쓰시느냐에 따라서 어도비 RGB 이상의 재현 성능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렉 709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는 HDTV입니다. 그래서 HDTV 표준은 sRGB와 동일합니다. 사실. 그다음에 NTSC 1953은 1953년도에 북미 텔레비전 스탠다드 커미티인가요? 네, 북미 텔레비전 쪽에서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해야 돼라고 만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 넓죠. 이게 좀 의미 있는 건데 1953년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넓은 색상 공간의 재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 이상하네요.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못 만들까요? 그때 당시에는 CRT 라고 해서 브라운관이라고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두꺼운 뚱뚱이 텔레비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전자를 방출해가지고 형광을 태워가지고 컬러를 재현하는 방식이 브라운 텔레비전인데 그런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컬러를 구현을 해도 이 정도는 구현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왜 요즘의 텔레비전이나 요즘의 브라운관은 안 그러느냐? 그렇게 태우면 수명이 1년 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실과 타협을 보다 보니까 수명 문제라든지 전력 문제라든지 다양한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문 사이즈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 디지털 디바이스들은 다 sRGB에 비슷하죠. DCI-P3는 디지털 시네마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소니 픽처스나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헐리우드 쪽에 8개 영화사가 연합해가지고 우리 그 정도 색공간 갖고는 우리 영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만든 한 2004년부터 만든 색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RGB가 조금 유사한데 살짝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색공간들이 존재를 해요. 디지털 컬러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실제로 컬러 작업을 하시는 폴더에서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그 스마트폰에서 수강하는 이미지의 색상 영역은 다 sRGB입니다. 거의 DSLR 카메라를 찍으시면요 sRGB 어도비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로 파일을 찍으시면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색공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는요 일반 색용 모니터와 강색용 모니터가 있죠. 텔레비전은 어떻게 될까요? 제조사에서 색상 공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찍어보면 다 천차만별이에요. 컬러가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죠. 컬러는 아까 보셨던 건 2D였고요. 3D로 보셔야 됩니다. 2D로 보시면 한 가지 정보가 빠져 있어요. 3차원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끝에 L이라고 써 있는데 얘가 라이트니스를 의미하는 그래서 밝기에 따른 컬러의 데이터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3차원으로 보셔야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미 띄워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바깥쪽에서 있는 그물 형태의 공간은 어도비 RGB고요. 안쪽에 있는 이렇게 쬐끄만한 이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플랫한 형태의 그래프는 sRGB 색공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어도비 RGB를 빼고 그다음에 sRGB를 제가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볼게요. 안에 뭐가 있네요. 그죠? 안에 이런 점들이 보이실 텐데 이 점들이 의미하는 거는 제가 아까 잠깐 드렸던 포토샵에 그냥 샘플 이미지 그냥 있는 거 그냥 해봤어요. 지금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컬러들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제가 여기다가 플로팅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부분의 컬러들은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3차원으로 보셔야지만 여러분들 정확한 컬러를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요거는 sRGB 이미지를 제가 불러왔기 때문에 sRGB 색공간을 벗어나는 컬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도비 RGB나 프로포터 RGB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은 sRGB는 당연히 뛰쳐나가겠죠. 그렇죠? 그 컬러를 어떻게 잡아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컬러 매니지먼트 하시는 방법이 달라지실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꼭 3차원으로 보시라. 2차원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개목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게 비트 뎁스라고 하는 거죠. 디지털 컬러를 비트로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샘플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프로젝터가 너무 성능이 안 좋아요. 좀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컬러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얘가 4가지 컬러를 사용한 것, 8가지 컬러, 16가지 컬러 그래서 쭉 컬러를 몇 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를 좀 띄워서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이쪽이 32, 64, 128, 256, 1677만 7210 6가지 색상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색상을 사용했을 때 컬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 비슷비슷해 보이세요? 얘만 빼고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네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모니터에 보시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의 채널당 몇 비트의 컬러를 사용하냐. 그럼 얼마나 레드, 그린, 블루를 잘게 자를 수 있느냐가 또 디지털 컬러에 있어서 컬러를 재현하는 데 하나의 또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OS는 기본적으로 8비트 컬러로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8비트 컬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컬러를 예를 들면은 지금 요거는 제가 좀 요 정도 수준으로 되게 스무스하게 컬러를 재현할 수가 있는데 6비트나 4비트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컬러를 재현하는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컬러를 재현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시고 요거는 제가 윈도우 XP를 가지고 왔어요. 윈도우 XP의 디스플레이 탭에 보시면 컬러라고 해가지고 트루 컬러와 하이 컬러인가요? 16비트, 32비트 선택하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32비트는 RGB 채널 합해서예요. 그래서 레드 8비트, 그린 8비트, 블루 8비트에 알파 채널 8비트에서 8, 4, 32 그래서 32비트인 거죠. 그래서 레드 하나의 채널에 8비트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32비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윈도우 7, 8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봤자 원색 채널당 256단계밖에 못 나오죠. 8비트는 2의 8승 256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26 곱하기 26 곱하기 이렇게 해서 1677만 7210 6가지 색상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재현이 되는데 비트 뎁스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모니터는 8비트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트북, 특히나 이제 여기 나오신 것 같은데 일반적인 그런 레티나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6비트로 컬러를 재현합니다. 그래서 재현할 수 있는 컬러는 26만 색상밖에 안 돼요. 그런 모니터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한 컬러 작업을 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겠다. 넌센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통 디자인 작업하시면은 JPEG 파일 포맷 말고 PNG라든지 GIF 같은 걸 사용을 하시면서 그런 컬러에 대한 단계를 상당히 좀 컴프레션을 해서 256단계로 줄였을 때 컬러의 품질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비트 역시 컴퓨터에 있어서 컬러를 재현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 ICC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디지털 컬러, 디지털이니까 컬러가 잘 맞겠지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정말 안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디바이스는 1과 0으로 디지털로 작동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걔를 DA 컨버터로 변환해서 디스플레이하고 디지털 카메라에서 찍고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거에 의해서 아날로그로 컬러가 변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컬러가 틀어져요. 바뀌기도 하고 모든 장치들은 다 컬러가 제각각이에요. 네이버에서 아이폰 오줌 맥점 검색해보시면은 세상에 새로 나온 아이폰들 다 이렇게 몇 대를 봤더니 다 색깔도가 다르잖아요. 흰색의 색상이 다르잖아요. 그게 QC가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디스플레이는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00만원짜리 레이저 모니터를 사시지 않는 이상 모든 모니터는 그날 산 새로운 모니터라도 컬러는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도 믿지 마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모니터 장치나 여러분들의 카메라도 믿지 마셔야 됩니다. 일단 모든 디지털 장치들의
컬러는 다 다르다, 틀리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넘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제조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1993년이죠. 대표적으로 컬러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어도비, 애플, 코닥, 제록스, 마이크로소프트 5개의 회사, 여기다가 이제 아르파까지 있었는데 아르파도 망했고 코닥도 망했고, 아무튼 요 6개의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기종 간의 디지털 컬러를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조사에서 시작이 된 거죠. 학계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컬러를 모니터에서 보는 컬러, 프린터에서 보는 컬러,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컬러, 이미지에서 보는 컬러, 어플리케이션에 띄었을 때 보는 컬러, 맥OS와 윈도우 OS에서 보는 컬러가 다 제각각 틀린데 동일한 밸류를 줘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입니다. ICC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그러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기초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온 게 어도비 포토샵입니다. 1997년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포토샵은 매cin토시 전용 프로그램이었죠. 애플의 맥에서만 돌아가던 프로그램이었고 윈도우용 버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포토샵이 지금까지 계속됐더라면 여러분들은 포토샵을 사용하시면서 맥을 쓰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도비가 대신을 때렸죠. 대신을 하고 반전을 해서 윈도우용 포토샵과 윈도우용 일러스트레이터 버전들을 출시를 하기 시작하고 스티브 잡스가 상당히 그것 때문에 죽기 전까지 어도비와는 좀 관계가 소원했었죠. 그래서 끝까지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계속 애플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애플 빨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ICC가 만들어지고 ICC가 태동하면서 컬러를 맞추는, 디지털 컬러를 맞추는 모든 방법들을 이제 상호 공유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윈도우 운영체제, 맥 운영체제,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그 외 다른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캐논의 DPP, 니콘의 캡처 NX, 또 캡처 원 프로, 다양한 디지털 컬러를 다루는 어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들, 모니터 장치들, 프린터 장치들, 카메라들 다 이 ICC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컬러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장치들은 다 ICC를 기반으로 해서 컬러를 잡을 수가 있고 관리하고 통제하실 수가 있도록 미리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ICC에서 사용하는 컬러를 다루는 방법은 애플의 컬러싱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ICC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1994년 전부터 애플은 이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컬러가 안 맞지? 컬러를 맞추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솔루션을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컬러싱크라는 기술이고요. ICC가 만들어지면서 ICC에서 어떻게 우리 컬러를 맞출까? 애플에 그럼 컬러싱크라는 기술이 있대. 그거 그대로 차용해서 쓰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윈도우를 쓰시더라도 애플의 컬러싱크 기술로 컬러를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모든 컬러를 매지 못하는 방법은 다 애플에서 왔다. 그래서 히스토리컬하게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왜 맥에서는 컬러가 잘 맞는데 윈도우에서 주어서 컬러가 안 맞고 그 이유는 여기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7, 윈도우 8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에 이르기까지 컬러를 상당히 수동적으로 접근합니다.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접근해요.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컬러를 안 맞춥니다. 맥OS는 좀 다르죠?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맞추죠. 일단 그런 접근 방식에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맥에서 보는 컬러와 윈도우에서 보는 컬러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컬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애플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애플의 컬러싱크, ICC 뭐 이런 기준들은 전부 다 디팩토 스탠다드가 되어버려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ISO 15074, ISO 기준으로 그거를 통제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 맞추시려면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ICC의 기준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스티브 잡스께서 많은 것들을 이 컬러 쪽 산업에
이루어놓고 가셔가지고 좀 기념삼아 한 페이지 슬라이드를 넣어봤어요. 심지어는 아이폰의 그 iOS 앱까지 이 컬러 싱크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드파티 개발자들 보시면은 그 디벨로퍼 툴에 컬러 싱크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안드로이드는 헤매고 있죠. 아직도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그 컬러가 막내 안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렇게 컬러를 관리하는 디지털 컬러를 관리하는 기술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 그럼 세 번째 인터랙션에 대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건 제가 전설에 하다시피 결국은 이기종 간의 장치들, 소프트웨어들, 하드웨어들 간에 다른 컬러들을 맞추는 작업, 관리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얘가 뭐 모니터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출력물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는 컬러, 스캐너가 판단한 컬러, 모니터가 판단한 컬러, 프린터가 출력한 컬러가 이렇게 다 다른데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컬러 매니지먼트의 핵심적인 기술이 되겠고 결국은 컬러를 사람과 기계가 인터랙션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CC는 컬러를 맞추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기를 원했냐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 장치들은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고 이 프로파일을 소프트웨어에서 인식해가지고 컬러 작업을 하면은 컬러가 어느 정도 맞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본 컨셉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컬러 매니지먼트의 모든 것은 요 그림으로 끝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 프로파일이 있고요. 모니터는 모니터 프로파일이고요. 프린터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그런 프로파일만 제대로 땡겨주시고 운영체제에서 그런 프로파일만 제대로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보이는 컬러는 거의 기존의 컬러보다는 좀 더 정확한 컬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각 장치의 컬러 출력 특성을 기술하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모니터는 빨간색이 많이 나와, 내 모니터는 흰색이 좀 누렇게 색감도가 떨어져, 내 모니터는 뭐 계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드톤이나 하이라이트 톤 영역에서 계조 표현력이 떨어져 높아, 뭐 이런 식의 그 특정 장치의 컬러 출력 특성을 기술해 보는 파일이 바로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ICC 프로파일이라고 또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그 장치를 이용해서 모니터에서 재현되는 컬러를 파악을 하고 이 모니터는 빨간색이 너무 진하게 나오는구나, 이 모니터는 중성 회색 영역대에 잡색이 껴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측기를 통해서 파악을 하죠.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파악한 데이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파일러 기술에서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등록시켜주고요. 운영체제에 등록이 되면은 등록된 프로파일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죠. 반대로 다시 역설에서 말씀드리면 이거 한 번도 처음 들어본 적이 없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프로파일, 모니터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의 윈도우나 맥 운영체제에 한 번이라도 설정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컬러를 여러분들의 모니터에서 보신 적이 없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나는 맥북 프로 레티나를 쓰는데 맥북 프로 레티나는 컬러가 좋아요. 네, 처음에는 좋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0일에서 300일 동안,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해놓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XY 색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컬러 값을 얘기할 때는 이제 XY 값을 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캐피탈 Y는 밝기입니다. 루미넌스죠. 그래서 밝기는 이렇게 떨어지고 컬러는 미친 듯이 드리프트하죠. 안 그럴 것 같죠? 네. 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나와 있는 자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해요. 지금 이거는 뭐 어디서 한 20만원짜리 모니터 갖다 놓고 테스트한 거 아니냐? A조의 CG243 가지고 했습니다. 300만원짜리 모니터였어요. 하이엔드 LCD 모니터라고 써있죠. 전문가 모니터에서 이렇게 컬러 변화가 심한데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반적인 모니터는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프로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두 달에, 매년 여러분들의 기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예, 제 블로그에 요거 비슷한 자료가 있는데 저는 올해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8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2번씩,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고요, 모니터를 24시간 켜놓고 컬러 변화를 찍었어요. 그걸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를 했어요. 홀릭으로 그냥 릴리스 해가지고 아무나 보실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컬러 변화가 되게 극심해요. 하이엔드 모니터에서도 이럴지인데, 자, 모니터만 그럴까요? 프린터는 안 그럴까요?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잉크 카트리지만 바꿔도 컬러는 변합니다. 용지를 바꾸면 아주 당연히 변하는 거고요. 카메라는 어떨까요? 카메라는 이것도 이제 조금 하이엔드로 가서 뭐 오디마켓2 같은 거를 가지고 15분 이상 동영상을 찍으신다. 거기다가 이제 저기 펌웨어도 이렇게 커스텀 펌웨어 올리셔가지고, 그러면 애가 이제 이미지 센서가 열받잖아요. 열받으면 여러 년이 생기죠. 그러면 컬러를 어떻게 인지합니까? 이상하게 인지하죠. 전부 다 디지털 디바이스라고 해서 데이터는 1과 0이니까 정확한 컬러일 것이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입력장치부터 제형장치, 출력장치까지 모든 컬러는 다 이렇게 너무나 변화의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지 않으시면 컬러는 정확한 컬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태블릿이죠. 요즘은 이제 태블릿까지도 이렇게 컬러를 맞출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다 뽑으셔가지고 바이어나 거래처에 보여주셨다면 요즘 태블릿 하나 끝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작업한 그 작업 결과물 포트폴리오를 정확한 걸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더 하시면 좀 더 신뢰가 가겠죠. 컬러에 있어서. 카메라나 그런 입력 장치에 있어서 컬러를 맞추는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은 이런 레퍼런스 차트를 이용을 해서 컬러를 맞춥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첫 장이나 마지막 장에 이런 컬러 차트를 두고 사진 촬영을 하시고 나머지 사진 촬영은 예 없이 촬영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 물리적인 컬러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에 이렇게 맞추는 방식으로 컬러를 맞춥니다. 그 슬레이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슬레이트. 그 동영상 촬영하실 때 무한도전이나 유각을 찍을 때요, 여러 대의 카메라의 비디오와 오디오를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그 편집점을 잡기 위함이거든요. 오디오와 비디오의 싱크를 여러 대의 카메라에 있어서, 얘는 컬러에 있어서 편집점을 잡는 겁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으시면은 분명히 카메라의 특성에 따라, 렌즈의 특성에 따라, 이미지 센서의 특성에 따라, 이미지 프로세스의 특성에 따라 컬러가 다 제각각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컬러 레퍼런스를 가지고 컬러를 맞춰주시면 돼요. 오디오나 비디오의 그런 편집점을 잡는 그 슬레이트를 치는 작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해요.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거 할까요? 제가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촬영이나 뭐 유각일 무한도전 촬영하고 보면은 DSLR로 찍은 그 이미지와 영상하고 방송용 카메라로 찍은 영상하고 얼굴의 피부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아직까지 컬러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헐리우드 영화들 무조건 찍습니다. 슬레이트 밑에 이거 붙어 있죠. 컬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UHD 촬영 관련해서 그거 인터뷰를 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출력된 용지나 출력된 링크에서 보여진 컬러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찍은다. 요 용지에서는, 요 잉크에서는, 요 프린트에서는 이런 컬러로 출력이 되는 파악하고, 얘가 지금 뭐 하는 작업이죠? 프로파일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 용지, 요 잉크, 요 프린터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드는 거고, 그 프로파일을 어디다가 등록하죠? 여러분들 포토샵에 등록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토샵에서 그런 프로파일 등록 안 하시고 출력을 해보셨다. 죽었다 깨도 정확한 컬러로 뽑지 못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컬러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이런 ICS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프로파일을 설정하지 않고 출력을 했는데 모니터에서 보는 컬러와 프린터
컴퓨터에서 보는 컬러가 달라요. 다른 게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런 거 가지고 또 예, 프린터 회사에 컴플레인을 제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에서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윈도우 7, 윈도우 8에서 보실 수 있는 색관리라는 탭입니다. 여기 있나요? 저는 처음 봤는데 있습니다.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 윈도우 유저분들이 이거 쓰시겠죠? 시작 메뉴에 제어판 가시면 색관리라고 있습니다. 영문판 윈도우 7, 8 쓰시면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장치, 디바이스라고 있고 디스플레이라고 있죠. 디스플레이 1번 디스플레이, 2번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듀얼이나 트리플 모니터 사용하시면요. 이 장치와 연결된 프로필 해가지고 기본값으로 연결된 프로필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없으면 죽었다 켜도 정확한 컬러를 못 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컬러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볼까요? 포토샵은 무조건 이 기본값 프로파일을 땡겨옵니다. 무조건 땡겨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포토샵이 무조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이 어떻게 하죠?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컬러가 이상하게 나오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보여줄 때 레드를 좀 줄이고 웨스톤을 좀 올리고 분분을 좀 낮추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면 우리 주인님께서 정확한 컬러로 모니터에서 이미지를 보실 수 있겠구나라고 포토샵이 알아서 자동으로 컬러를 관리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정확한 컬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OS상에서, 윈도우 OS상에서 이렇게 프로파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맥을 많이 사용하실 테니까요. 맥도 한번 볼까요? 맥은 이렇게 되겠죠?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볼까요? 지금 제가 맥을 사용하니까 애플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시스템 퍼포먼스, 시스템 등록정보인가요?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로 가시면 되죠. 디스플레이 가시면은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어레인지먼트 컬러 있으면 컬러를 보여주는 바로 여기에 프로파일,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을 등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프로젝터를 띄워놨고 뽑아놔가지고 프로젝터가 동시에 지금 띄워놨기 때문에 프로파일이 안 뜨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 혼자 사용한다면 이렇게 뜰 겁니다.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본값으로 선택한 프로파일을 포토샵에서 땡겨갑니다. 이건 무조건 땡겨가는 거예요. 옵션 창에서 선택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인님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모니터를 쓰고 계시니까 컬러를 이렇게 틀어서 보여줘야 우리 주인님이 정확한 컬러를 보시겠구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고 사용도 잘 안 하세요. 그냥 대충 컬러 맞겠거니 하고 쓰시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니터 프로파일이 운영체제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어디 가셔서 다른 분들, 친구분들 컴퓨터 유튜브 열어보고 너는 모니터 프로파일도 없이 어떻게 컬러를 응할 수 있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윈도우와 맥OS는 좀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이 ICC의 컬러 매니지먼트 기술이 애플의 컬러 싱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좀 패시브하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윈도우 XP, 비스타 7, 8 그리고 맥도요. 맥OS 요즘 이거 쓰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맥OS 9하고 맥OS 10.2까지 얘네들은 다 패시브 어프로치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패시브 어프로치는 뭐냐면요.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는 컬러를 안 맞춥니다. 그러니까 노 컬러 매니지먼트가 디폴트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무조건 안 맞아요. 액티브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아이는 맥OS 10.3부터입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 요세미티 또는 하여튼 그 전에 다양한 그 맥OS 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10.10까지 모든 맥OS 버전들은 전부 다 액티브하게 접근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셔도 무조건 컬러를 맞춰버립니다. 여기에서 내가 동일한 이미지 파일을, 동일한 어떤 컨텐츠를 윈도우에서 봤을 때와 맥에서 봤을 때 왜 컬러가 다른가요? 첫 번째 원인은 여기에 있죠. 어떻게 접근하느냐. 윈도우가 바뀔 것 같나요? 제가 이거 XP 때부터 똑같이 얘기했었거든요. 윈도우 7이 나오면 아마 윈도우도 바뀔 거예요. 7이 왔는데 안 바뀌었어요. 8이 나왔는데 안 바뀌었어요. 아직까지도.
되게 좀 수동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콘텐츠를 소비하는 가장 큰 소비지가 사실은 이제 웹브라우저이지요. 웹에 있는 콘텐츠들. 웹에 있는 콘텐츠들의 컬러는 어떤 웹브라우저가 정확하게 보여줄까요? 컬러 매니지드라고 되어서 컬러를 관리하고 있는 웹브라우저는 애플의 사파리,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은 제가 별표를 했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가지고요. 이런 아이들은 컬러를 관리해서 보여줍니다. 넌 컬러 매니지드라고 해서 컬러를 관리하지 않는 대표적인 웹브라우저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죠. 동일한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띄우시고 파이어폭스에 띄우시거나 또는 애플의 사파리에 띄우시면 컬러가 다릅니다. 한번 심지어는 네이버의 그 네이버 메인화면 들어가시면 네이버 로고가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 이제 요 밑에 이제 링크 들어가면 제가 요 가지고 한 몇 년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쓰는 국가가 어디이죠? 한국, 일본, 중국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거의 크롬 쓰고요. 유럽 쪽은 파이어폭스가 좀 강합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파이어폭스의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우리나라만 익스플로러 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안 되시잖아요. 인증서 액티브에스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를 중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물론 맥OS이긴 합니다만 사파리도 쓰고 크롬도 쓰고 파이어폭스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여러 대의 웹브라우저를 쓰시면서 컬러와 관련된 작업을 하실 때는 주로 파이어폭스가 지금 가장 잘 맞아요. 윈도우 쪽에서는. 그래서 파이어폭스를 쓰시고 그냥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이런 거 하실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얘기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8버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9버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10버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11버전에서는 좀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9버전에서, 그러니까 9버전에서 좀 나아지긴 했어요. 이미지의 색공간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장치의 색공간을 파악 안 해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가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보시는 컬러는 무조건 틀린 컬러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컨텐츠를 작업하신 결과물을 보시면서 컬러가 이쁘네, 배색이 잘 됐네. 다 넌센스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웹사이트는 어떨까요? 참 신경 쓸 게 많죠? 심지어는 동일한 이미지 파일을 구글 또는 페이스북에 올리셨을 때와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에 올리셨을 때 컬러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작업한 내용을 여기도 링크 달아놨어요.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전부 다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에서 얼마든지 지금 현재 접속해가지고 들어가셔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미지에는 색공간이라는 게 태깅이 됩니다. 이 이미지, 이 컬러 이미지는 sRGB라는 색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어도비 RGB라는 색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데이터, 디스크립션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태깅이 돼요. 저장이 돼요. 인베딩이 됩니다. 근데 그 인베딩된 데이터를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는 잘 살펴요. 그래, 너는 sRGB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컬러구나. 너는 어도비 RGB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컬러구나. 라고 다 인식을 해서 그거에 맞게 인식을 뿌려줍니다. 그게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여기 또 네이버가 협찬이시라서 계실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 블로그에다가 욕실컷 해놨어요.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티스토리 같은 우리나라 국내 사이트들, 예외 없이 국내 사이트들은 모든 이미지의 그런 부가 데이터 정보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다 제거해버립니다. 왜 남의 이미지의 그 데이터를 왜 자기 마음대로 제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와 네이버에 올렸을 때 다른 겁니다. 모바일 웹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에 모바일로 올려도 컬러 관리가 되거든요. 그 모바일 페이스북도 되는데 이쪽 아이들은 모바일도 완전히 안 돼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맨날 저는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들어갔나 봐요. 이쪽 업체에. 그래서 개선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어떨까요? 이거는 어플리케이션들. 특히 이미지 뷰어 어떨까요? ACDC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Fast Stone 이미지 뷰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자료실 가셔가지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얘네들은 컬러 관리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ACDC의 무료 버전에서는 안 되고 유료 버전을 사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돈을 안 주면 컬러 관리를 안 하고 돈을 주면 컬러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 보죠. 대표적으로 컬러 관리 안 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바로 RS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뭐예요? 걔 컬러 무조건 틀리게 출력합니다. RC는 그 ICC와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개발자가. RC 쓰시면 그냥 틀린 컬러로 보시는 겁니다. 네이버 포토뷰어 이런 거 다 컬러 관리 안 합니다. 대표적으로 컬러 관리를 잘하는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써드리진 않았지만 정말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세계 최초로 컬러 매니지먼트를 적용한 어플리케이션 포토샵. 어도비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가장 정확하게 컬러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도비 브릿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 인디자인 등과 같이 어도비 프로그램 내에서 컬러를 미리 보게 하시고 썸네일도 보시고 작업도 하시면 컬러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 웹에서 볼 때랑 포토샵에서 볼 때 이미지가 달라요. 원인 밝혀졌죠? 포토샵은 컬러 관리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컬러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따라서 이렇게 컬러가 다 제각각이라는 것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죠. 포토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컨텐츠 툴이자 컬러를 다루는 툴인데요. 포토샵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컬러 세팅이라고 하는 윈도우를 잘 안 보이시죠? 네, 보실 수가 있으신데 핀 마이크를 줄였으면 잘 보여요. 자, 보시면은 어도비의 컬러 세팅 이라는 이 창은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등등 모든 어도비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시면 컬러 세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값들을 다 어떻게 주시나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보통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무서워서 못 건드려요. 그거 건드렸다가 컬러가 틀어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은 다 그냥 디폴트 값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그 컨텐츠의 기본 원색 컬러가 RGB냐, CMY냐, 그레이냐, 스팟이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주로는 RGB밖에 안 써. 그러면 이 RGB에서 여러분들이 색 공간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색 공간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sRGB를 쓸 것이냐, 어도비 RGB냐, 와이드경 RGB냐 이것들을 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워크샵이니까 현재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현재는 사실 색상을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이 공간이 물리적으로 이 sRGB에 국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sRGB로 제한하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sRGB로 찍히고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그 디스플레이도 sRGB고요. 여러분들의 모니터도 한 50만 원 이상 안 주셨다면 sRGB일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텔레비전 다 sRGB고요. 그럼 그냥 sRGB 쓰면 되지. 프린터도 sRGB 정도 수준밖에 프린팅을 못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떠들어 하실 수 있는데 자, 디지털 카메라 중에 DSLR 카메라라는 걸 보셨을 겁니다. DSLR 카메라가 수강할 수 있는 컬러 영역대는 와이드뱅과 LGB 수준입니다. 거의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컬러 영역대를 모두 다 수강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상당히 좁은 수준의 컬러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 그냥 여러분들이 스포츠카를 보시는데 1단계만 쓰시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어떤 컬러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제한이 되는 걸 굳이 가셔야 되겠습니까? 이미 조금만 투자를 하시면 광색역 모니터라고 해서 어도비 RGB는 얼마나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들도 있고요. 프린터도 어도비 RGB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프린터들이 있고 웹브라우저나 OS나 다 이렇게 다양한 제공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시기 때문에 sRGB에 갇혀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벗어나시면 좀 더 자유로운 컬러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시발점으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한 10년, 20년에 가까이 걸쳐서 우리는 HD 텔레비전이라는 풀 HD 해상도의 1910-1080의 sRGB 색역의 컬러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근데 요즘 말 많죠. 뭐 4K네, UHD네, 뭐네 해가지고 막 TV 광고도 하고 텔레비전도 그런 거 팔리고 여러분들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이들 사셨어요. UHD TV 많이 팔잖아요. UHD TV는 표준이요. 색 공간에 대한 표준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써있지만 대략 와이드링을 알리는 수준까지 넓어졌어요. UHD 포맷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UHD 포맷이 이제 ITU라고 해서 국제 전기연합인가요? ITU 레코멘데이션 BT 2020이라고 해서 이제 HDTV의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을 보면은 색 공간은 이런 값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 내려놓은 게 있거든요. 엄청나게 넓어요. 그럼 이미 이제 그게 이제 2020년을 대비하기 위해 그렇게 이제 목표 지향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지금 현존하는 UHD TV 중에서는 그 정도 색역을 커버하는 UHD TV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이에요. 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 서두에 개멋을 얘기하고 비트 뎁스 하나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풀 HD TV는 8비트거든요. 그래서 1600만 색상을 표현하지만 그 UHD TV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펙이 12비트예요. 컬러 채널 다. 기존에 256단계로 컬러를 나눴다면 지금 3096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구태연한 sRGB를 기준으로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하시다가 2020년엔 그걸 못 쓰신다는 거예요. 미리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으실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이런 제안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컬러를 맞추는 작업, 요즘은 또 태블릿이 얼마나 시장 종류가 높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하드웨어라고 친다면 어떤 태블릿의 컬러를 제대로 관리를 하는 건 역시 어떤 경쟁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요거 이제 컬러 세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기 워킹 스페이스의 RGB에서 sRGB, 프로포트 RGB, 컬러 매치 RGB, 애플 RGB, 어도비 RGB 중에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요 세 공간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여러분들의 최종 작업물을 기준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 작업은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익스포팅 할 때는 sRGB를 줄여가지고 웹에다 올릴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신다면 어도비 RGB나 프로포트 RGB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한 가지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웹도 가시고 인쇄도 하시고 뭐 영상도 만드시고 영상에 인서트도 만드시고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작업을 하신다면 사실은 넓은 도화지가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좁은 도화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넓은 도화지라고 말씀드린 건 넓은 색상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블로그 링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그게 아니고요. 사실 그 위에 있는 로고입니다. 여기 회색으로 지금 살짝 반전되어 있는데 모니터, RGB, 뭐 컬러, 뭐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이름이 써있죠. 여러분들 포토샵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네. 포토샵 쓰시는 분들은 포토샵의 에디트 메뉴에 컬러 세팅 가셔가지고요. 컬러 세팅에서 RGB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하신 다음에 모니터 RGB 오른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얘가요. 포토샵의 운영체제에서 땡겨온 모니터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고 운영체제가 요 모니터 프로파일을 포토샵한테 넘겨줬구나 파악하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얘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이제 모니터 프로파일이 어떤 게 불려져 왔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고요. 색깔은 요 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했고요. 자, 포토샵에서는 소프트 프루프라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건 역시 UX나 UI 디자인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사용 안 하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포토샵 교재에서도
포토샵 튜토리얼에서도 잘 설명 안 해요. 포토샵의 뷰 메뉴에 가시면 프로프 셋업이라고 있고요. 프로프 셋업 들어가시면은 뭐 커스텀 해가지고 커스텀 클릭하시면은 커스터마이징 프로프 컨디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커스텀이 아니면은 여기 뭐 리가시 미키토시 RGB, 인터넷 스탠다드 RGB, 모니터 RGB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다른 장치에서 재현될 컬러를 미리 시뮬레이션 합니다. 내 장치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거래처, 우리 다른 학생, 우리 거래처에서 사용하는 모니터에서 보여질 컬러는 어떻게 될까를 미리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하셔야지 맞아요. 이거 안 하시면은 매칭이라는 거 컬러 매칭 왜 안 맞아? 내 모니터에서는 이런 빨간색인데 왜 제 모니터에서는 저런 빨간색이야?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Device to Simulate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의 장치 프로파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모니터 프로파일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프린터 프로파일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겁니다. 내가 앱선의 R290 프린터에서 프리미엄 글로시 포토를 사용을 하고 앱선의 정품 매트 블랙 잉크를 사용해서 출력을 했을 때 보여질 컬러를 내 모니터에서 미리 예측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시고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어디서 앱선의 R290 프린터의 프리미엄 포토 글로시 포토 용지에 앱선의 정품 매트 블랙 잉크 사용을 했을 때 프로파일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면 컬러가 바뀔 거예요. 이 컬러는 출력됩니다. 주인님 이러면서 포토샵에서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출력된 컬러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프린터도 그렇고요.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거래처에 또는 뭐 다른 동료 파트너의 모니터가 있다. 그럼 그 모니터 프로파일만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 모니터 프로파일만 입수하면 내 모니터에서 그 친구의 모니터에서 보여질 컬러를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좋은 기능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딴 거 뭐 없나요? 여기 보시면 인터넷 스탠다드가 있죠. 여러분들은 결국 이렇게 이제 모니터 프로파일도 만드시고 프린터 프로파일도 만드셔 가지고 출력을 하신다는 걸 가정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다 맞춰봤자 남들은 이런 걸 모를 텐데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90% 이상의 유저들의 모니터에서 보여질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컬러 관리가 안 되는 모니터에서 보여질 컬러는 어떻게 될까요?를 미리 예측하실 때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인터넷 스탠다드 RGB, sRGB 얘를 선택을 하시면은 컬러 관리도 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이 컬러 매니지먼트도 지원 안 하는 브라우저로 보게 될 컬러를 예측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프로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포토샵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어사인 프로파일이나 컴포지트 프로파일과 같이 이미지 컨텐츠의 색 공간을 집어넣을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사인 프로파일과 컴포지트 프로파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선택해야만 하나요? 컬러 값이 여러분들이 이미지 컨텐츠에 가지고 있는 그 컬러의 우리가 이제 장치 기능적 컬러라고 하는데 그 컬러의 밸류가 변하지 않으려면 컴포넌트 프로파일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컬러의 숫자, 데이터 값, 레드는 250, 블루는 2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변하지 않으면 어사인 프로파일을 쓰시면 돼요. 근데 숫자가 변하지 않는데 색깔이 바뀌면 컬러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컬러를 유지하시고자 한다면 무조건 컴포넌트 프로파일로 가져가면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종료 단계에 왔습니다. 블로그를 좀 잠깐 소개시켜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시는 SML 클럽이라는 사이트에 동영상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smlclub.com에 인포메이션의 SLC라고 있는데요. 여기 가보시면 수만 명이 보고 있어요. 수만 명이 보고 그 다음에 한 에피소드당 한 3, 40분 되는데 이거를 작년 7월부터 매달 한 달에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더
그 다양한 자료가 있어요. 닷컴 쪽으로 같이 보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안에서 이제 비디오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당연히 공짜죠. 유튜브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 달아놨고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 계셨던 컬러 매니지먼트, 디지털 컬러, 이미징, 컬러 매니지먼트는 여러분들이 좀 컬러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PC에서 컬러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초석이다, 주춧돌이다. 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도 그 원인을 유추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화가 컬러가 안 나왔어요, 결과물에. 그럼 그게 디지털 카메라의 원인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시던 모니터의 원인이 있는지, OS의 원인인지, 어플리케이션의 원인인지, 출력을 한 프린터의 원인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기본적으로 컬러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죠. 디폴트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되어 있으셔야지만 정확한 컬러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거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남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이거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컬러 매니지먼트 왜 하나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점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니터, 프린터, 어떤 디지털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여지는 컬러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도구들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컬러가 이쯤, 언캘리브레이트된 이쯤에 위치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컬러 매니지먼트를 하셔서 어떤 중심점에 위치했을 때의 차이는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방송이 안 하더라도 당연히 실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컬러 매니지먼트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컬러나 멋진 컬러, 만족스러운 컬러, 멋진 컬러인가요? 이 컬러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컬러 매니지먼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컬러 매니지먼트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컬러를 디지털 디바이스와 디지털 소프트웨어에서 진행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컬러 매니지먼트를 하시게 되면 의외로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세츄레이티드된 컬러, 기존에 너무 과장된 컬러, 기존에 너무 명암비가 쓰던 컬러를 쓰셨다가 이런 얘기 그게 중요한 거 그래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하신 거예요. 하시고 나서 보셨더니 이미지가 너무 플랫해요. 이미지가 막 너무 희미하고 우리끼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컬러를 만들어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정확한 컬러를 보여준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영화를 보시면 그 매트릭스,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매트릭스요. 그 영화의 정면에 녹색이 깔려 있습니다. 그거는 그 워셔스키 형제, 자매, 남매가 의도한 색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독이 의도했던 색상을 그런 TV에서 재현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컬러를 제대로 만나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미 제조사가 한번 튜닝해가지고 걸렀고요. 뭐 예를 들면은 밝은 하이라이트는 더 밝게, 어두운 영은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명암 대비를 확장시키기도 하고, 좀 더 쿨한 화이트 해가지고 흰색의 색도를 미친 듯이 올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좀 과장 왜곡되어 있는 TV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디폴트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TV에서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감독이 의도했던 그런 느낌이나 색채 못 보십니다. 결국 정확한 컬러를 확보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을 한 90분 가까이 쉬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20분면은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나머지 20분 정도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부담 없이 괜찮아요. 편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 더 찍을 게 어차피 있어요. 45분. 식사를 하셨나요? 어떤 시간을 즐기셨나요? 저도 질문 없으세요? 그래서 끝낼까요? 자, 그러면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끝나고 찾아오셔도 되고요. 잠시 쉬셨다가 1시 50분부터 김은선 선생님의 그 파도샵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시 50분에 다시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